우리 교재 173페이지에 이제 데커와 데커가 2001년도에 연구를 했는데요. 보육 서비스는 부모, 가족, 지역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생태 체계 속에서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모든 아동에게 적합하고 부모의 참여와 가족의 지지를 포함한 아동과 부모 양쪽 모두의 건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포괄적 보육 서비스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부모, 사회 모두가 포괄적으로 포괄. 그래서 이 보육 서비스는 아동과 가족 욕구를 해결함과 물론 국가, 사회 모두가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해야지만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고, 포괄적 서비스는 아동에 대한 보호와 교육에 대한 단순 결합, 아동 복지를 위해 아동과 아동을 둘러싼 환경까지 개입한 폭넓은 또 적극적인 의미까지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 서비스는 영유아와 가정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국가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보호와 교육의 합리적인 조화를 통해서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보육의 의의는 교재에서는 세 가지로 정의하였는데요. 보육 서비스는 아동 발달과 아동 복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이것은 아동은 가정이 아닌 새로운 사회화 기관에서 다양한 발달 영역의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또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 계층이나 취업모의 자녀가 아닌 일반 가정의 아동에게도 학교 들어가기 전 보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의 경험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부모 및 가족 복지에 대한 기여로는 보육 서비스는 취업 및 여러 이유로 인한 여성의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주고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복지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안정과 긍정적인 변화를 도모하게 됩니다. 또 사회는 사회 및 국가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인데요. 보육 서비스를 통한 건강한 아동의 성장과 건강한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사회와 국가의 안정을 위해 바라진 겁니다. 그래서 여성 인력을 활용했을 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 인력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보육이 왜 중요한가? 이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산 가능 인구의 부족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이제 자녀를 출산한 부모들이 마음 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지금 작년부터인가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그러니까 세대가 많은 아파트는 무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짓거나 전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가 관리동에 국공립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이 확충이 되고 양질의 보육수를 제공한다는 건 질적 관리, 질 관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원금, 보육교사의 월급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을 한다는 건 우리가 돈을 줄 테니 그만큼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고 교사가 그만큼 또 그 질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도 많겠죠. 그래서 영유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관련된 주된 보육 투자에 대한 그런 여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가정 양육이 주였던 옛날에 비하면 이제 예, 양육
모형이 바뀌게 되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게 되겠죠. 보육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래서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니어 재단이라는 데가 있대요. 그래서 인적 자본에 대한 그 수익률을 연구한 부분인데 취약전 아동에게 아동당 1달러를 투자했을 때 보육에 투자하면 4달러 가량의 사회적 환원 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했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적절한 인지적 자극을 주면 아동의 지능과 학업 성장이 향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그 재단에서 미국 재단에서 그냥 돈 1달러를 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양질의 영양을 섭취하게 되고 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반응, 상호작용이라든지 학습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게 경제적으로 돌아오는 효과는 4달러의 효과가 있다는 거. 4달러 하니까 갑자기 그 버거킹 4달러가 생각이 나긴 하지만 그때 4달러면 엄청난 4달러죠. 지금 4달러는 얼마 안 되지만 그런 연구들을 미국에서는 보육이 굉장히 지금 투자하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사회적으로 돌아온다는 연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래서 보육이 중요한 것이고 보육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선별주의가 아니라 이제 보편주의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아주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보육의 대상은 주로 출생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원칙으로 하고 보건복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수는 2018년 12월 이게 290만 5,409명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훨씬 많네요. 표를 보면 우리 교재 176페이지에 영유아 인구 통계에서 이렇게 0세에서 6세까지 해서 이렇게 보육 통계를 냈는데 결국은 지금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만나게 될 아이들 지금 여기 6세, 5세는 이제 졸업을 했겠고 여러분이 이제 교사로서 만나게 될 아이들은 2021년도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표에 해당되는 아이들 중에 여러분이 만나게 될 아이들을 또 설레하면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보육 대상에 영유아보육법 시행 29조에 입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입소 우선순위를 한번 살펴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옛날에는 1층, 2층, 3층 이랬는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라고 했고요. 학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보호 대상자의 자녀 또 국민생활보장법에 따른 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2조에 따른 장애인증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정도에 따른 해당 자녀의 자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사실 저도 현장에 교사를 한참 일할 때 부모님이 둘 다 장애자이셨어요. 어머님은 약간의 의사표현을 좀 하시긴 했는데 거의 대화는 어렵고 이제 수화를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제 글자로 써드리면 그런 문자 인식하는 정도. 그래서 이제 아이의 언어 발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자극해서 생각보다 아이는 굉장히 똘똘하고 오히려 저희가 별명을 똘똘이로 지을 정도로 되게 인지적으로 뛰어난 아이였어요. 영아 때는 되게 이쁨을 많이 받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깊은 이거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양적인 연구에서는 이런 니어 재단이나 이런 연구에서 이런 게 나중에 이 아이가 장애 부모 밑에서 자랐지만 보육적인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합류되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양적인 연구가 아니라 질적인 연구했을 때 저같이 이제 항상 관찰을 하고 연구했던 일을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이런 아이들 관찰을 해보니까 부모들이 매번 이제 부모님들이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으로 이제 생활을 하시거나 국가의 지원을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그런 거에 익숙한 환경에 자라다 보니 이 아이도 누군가한테 배려를 해준다기보다는 받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아이. 그래서 조금 교사로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들을 좀 많이 관찰하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정도에 따라 해당하는 자의 자녀 그랬는데 갑자기 그 마음 아픈 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또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1호에 따른 다문화 가족의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4조 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 전몰구경 제4호, 6호, 12호, 15호, 17호 상위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로 제5호, 14호, 16호 순직자의 자녀, 또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또 그 밖의 소득 수준 및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자의 자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의 유형 따르면 이제 여러분한테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유치원에 가실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경우는 보육 유형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우리나라 어린이집은 이제 설립 유형에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법인, 협동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이 많다는 건 물론 월급을 좀 제대로 주는 푸르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4년제를 유아교육과를 지금 수료하고 계시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면 이제 기본 호봉, 1호봉에 4년제 5호봉을 주거든요. 제가 한전 어린이집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한전 어린이집을 3년 가까이 운영을 했었던 개원 원장으로서 여러분을 채용했던 이제 선배들한테 초연교사한테 5호봉을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민간을 가면 1호봉을 받지만 국공립도 그렇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10년 경력이 나중에 생겨요. 그래서 다른 데 이직을 하려면 민간 같은 경우는 10호봉을 여러분한테 바로 주진 않아요. 그냥 열악한 환경에서 그냥 5호봉만 받읍시다 하고 계약서를 써버리면 5호봉만 주는 민간도 많기 때문에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경력을 다 산정해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고 저는 왜 직장 어린이집을 추천을 하냐면 직장 어린이집은 여러분에 대한 예산부터가 좀 다르게 편성하는 게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게 다 현장에 나가서 쓸 수 있는 온전한 것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도 하거니와 여러분들이 또 연수를 받을 거나 서울로 이동하거나 예산이 된다는 건 여러분이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사비로 출장비를 가는 게 아니라 직장 어린이집에서 교사의 연수비를 지원한다는 건 연수 받는 비용, 또 거기 체류, 그 이동하는 교통비, 뭐 그런 것들, 밥값,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사를 성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직장에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하느냐, 어떤 유형의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1년 경력, 2년 경력이, 3년 경력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첫 직장을 참 잘 가셨으면 좋겠고 11월에 만약에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뭐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어린이집을 선택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현장 경력이 제가 2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 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만은 이 과목으로 여러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남아보라고 아주 수월한 과제물을 내드렸던 부분이지만 여러분 또 취업이 11월 달에 보통 푸른이 같은 경우는 11월에 면접을 보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교사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부분이고 저희 같이 원장을 했던 사람들은 또 본인의 인생을 몇 달 미리 준비하는
준비된 교사를 예비 교원을 욕심을 내기 때문에 11월에 여러분이 대면 수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하고 인연이 좀 더 깊었으면 좋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하고 시험 때 한번 만나고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육의 유형에서 국공립도 나쁘지 않아요. 국공립도 국가의 지원을 받고 또 여러분이 국공립에서 일했다는 경력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이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아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 인가 절차 없이 설치하되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사전에 수립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역 주민 자녀 50% 이상을 보육하고 상시 영유아 10인 이상을 보육하여야만이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이제 저렴한 보육비, 보육기관에 대한 신뢰도, 그 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선호, 그리고 결국은 지자체가 자주 지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보육에 대한 기반 조성 차원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 확보,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로 가능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 재정에서 몫을 증가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사회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하고 이 센터에서 보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특별한 이제 관할 지역 내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법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이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설과 개인 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비영리 시설로 영유아 2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는, 그러니까 21인 이상 안 되면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법인 어린이집은 지역 보유 수요와 어린이집 등 공급 현황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게 됩니다. 민간 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개인이 만드는 부분인데 지방 단체장 외에 설립하여 직장,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이런 거를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시 21인 이상을 보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34.8%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여러분한테 민간을 추천하진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민간에서 2년간 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민간도 상위 1% 민간이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삼성 어린이집. 광주에 삼성 어린이집이 이제 두 군데, 저기 금남로에 하나 있고 저기 첨산에 삼성전자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 거긴 직장으로 되어 있고 여기 금남로에 있는 곳은 민간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은 쌍문삼성이라고 그 왜 응팔에 나왔던 쌍문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 쌍문삼성 어린이집에서 7년 가까이 준교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전국에 54개의 삼성 어린이집이 있었던 시절에 평가를 매번 1등 하던 곳 최우수 삼성에서 일을 했었고 거기에서 일을 했던 경험이 교사를 하다가 교수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첫 직장이 얼마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의미 있는 경력을 쌓느냐가 여러분이 앞으로 더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움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연수를 가고 싶거나 휴가를 제대로 가려고 해도 연수를 받고 싶어도
그냥 원장님의 예산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교사로서 성장하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물론 되게 좋은 원장님을 만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드물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여러분 중에 엄마가 하고 계시는 걸 물려받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어요. 저희 대학원 동기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한테 조금은 그래도 엄마 거를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데 가서 타 기간을 경험하고 운영을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 어린이집. 예전엔 놀이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정 어린이집으로 유형이 변경이 되기도 했지만,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은 인원은 20인 이상은 없고 20인 미만이고요. 또 그 아파트 이제 형태의 가정집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 보육자 집으로 가서 보육을 받는 시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수 영아를 보육하는 시설로 유아의 수는 20인 미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애들이 보통 이제 0세, 1세, 2세여서 3세로 가는 경우는 유치원을 가거나 큰 시설로 이제 수료하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보통 원장 하시는 분들이 교사 월급을 줄이기 위해서 겸직으로, 교사 겸직으로 하시면서 이제 교직원을 두지 않고 영아반을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하시는데, 아이들은 다른 담임한테 떠맡기고 전화를 받으시거나 요리를 하시거나 조리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1대3이나 1대5 비율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여러분이 가정 어린이집 가시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하지만 있어요, 아직도 현장에서. 그래서 법인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이 신설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이직을 하시는데도 조금 더 좋은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많이 쌓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 어린이집, 그래서 이제 기혼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사업장의 사업주가 필요한 보육 서비스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때문에 영유아 보육법에서 살펴보면 이제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사업장 내 사업주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치해서 또 민원도 제기되고 아이들 다치고 골치 아파서 사업장들이 설치를 안 해서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설치를 안 하게 되면 벌금을 내거든요. 벌금을 안 내면 몇백만 원의 벌금을 내고 마는데,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한 지원금에다가 서류에다가 다치는 민원에다가, 그래서 사업장들이 이런 부분을 잘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비싼 위탁비를 내고 위탁 운영을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이라든지 모아맘이라든지 한솔이라든지 여러 위탁사들이 생기게 되고 위탁비를 받게 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이제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 대상의 아동수 부족이라든지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할 수 없을 경우 이제 공동의 어린이집을 설치해서 보육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해결책으로 하게 되고, 협동 어린이집 같은 게 있는데 이제 마음이 맞는 학부모들끼리 모여서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11인 이상이 조합을 해서 결성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조합원을 최대한 보육과정,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는 것이라,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 하게 되면 되게 자연 친화적으로 재밌게 운영하는 것들을 가끔 보게 되기도 해요. 다음으로는 보육 사업의 현황과 보육 사업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